네, 8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2교시부터는 이제 테마별, 주제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폭력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좀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신건강에 이제 첫 시작에서 정신건강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신이란 무엇이냐? 정미정자다 해가지고 마음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고, 건강도 우리가 일종의 적극적 능동적 건강 개념, 이 ICF, 우리가 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적극적 건강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장애라는 거, 우리가 병적 상태하고 의사의 진단인 질환과 또 증상의 고정 상태, 회복이 잘 안 되는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도 쭉 한번 봤죠. 그런가 하면 인간의 문제다. 정신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봐서 인간의 성격, 우리가 평생을 갖고 가는 성격이 성격은 변하기도 하고 또 독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격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런가 하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는 반드시 받는다.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은 몸도 자체도 신체적으로도 산성화되면서 여러 장기들이 망치게 된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정신건강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은 목적론적이지만 그 상당히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우리가 명암은 항상 있다. 밝고 어두움은 항상 있는데, 그런 밝은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더 역량 강화를 해보자. 강점 강화와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심리학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정신건강의 이해 파트를 넘어서 인간은 결국은 태어나서 결국은 수정에서 착상하고 계속 태내기에 성장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간다. 그 생애 주기는 주기별로 나눠볼 수 있다. 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각각의 그 주기별로, 단계별로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 특징에 또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과업이 있다.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후과는 반드시 남는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연관성은 어떻게 있느냐? 특히 정신건강론에서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생애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현대사회의 정신건강의 이슈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한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만성화된 사회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회에 또 맞게 다양한 사회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 다양함이 무엇이냐? 폭력, 자살, 중독, 재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이 정신건강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폭력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강 2교시부터는 폭력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는데, 이 폭력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형법상 폭행죄가 떠오릅니까?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관한 주로 유형력의 행사다, 힘의 행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폭력은 상당히 더 넓은 개념이죠. 사람이나 재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인간의 공격적인 행위의 한 형태다. 인간의 공격성 중에 하나의 형태라는 거죠. 우리가 폭력은 신체적 폭력도 있고 이것은 아예 보이는 유형력의 행사죠. 힘의 행사죠. 그리고 정서적 폭력도 있어요.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그래서 정서적 폭력이 있고 언어 폭력도 있죠. 협박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언어적 폭력입니다. 방임은 아예 내버리는 거죠. 그냥 아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도와야 될 때 도와주지 않는 거죠. 유기는 아예 내다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폭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폭력을 넓게 보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예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폭력에 해당된다. 그런가 하면 특정 장소나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이렇게 최근에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군대폭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가정폭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죠. 그래서 인간들의 결합체가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 가장 최소 단위이면서 가장 1차적인 단위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족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가정폭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누구냐를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족에 해당되죠. 근데 전 배우자도 포함시키는 이유는 현재 계속 그런 이혼 이후에도 전 배우자를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배우자를 포함시킵니다. 가족은 아닌데, 친족도 동거함, 같이 생활을 같은 공간에서 동거하면 이것도 가족이나 다름없다 해서 가족 구성원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가족, 전 배우자 및 동거하는 친족, 이 가족에 넣고요. 가족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해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란다. 결국 가족원 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다 한다. 이렇게 폭넓게 보고 있다는 거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라고 법에서 정한 거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이 항상 들어가요. 재산적 폭력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게 이제 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가정폭력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범죄라는 용어가 나오죠. 범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범죄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을 때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 구성원이 사이여야 되고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다 해당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가 그랬을 때 구성 요건이 해당된다 하고 법 전체로 봤을 때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있고요. 유책해야 되겠죠.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발달장애 중에서 지적 장애들이 있잖아요. 이 지적 장애인들이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 이럴 때 이 가정폭력 범죄냐? 이럴 때 범죄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유책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책임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가 되려면 행위해야 되죠. 인간은 행동과 행위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지개를 펴는 동작은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행동에 머물고 행위가 되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행태여야 돼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 반사회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하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를 행위를 한다. 이렇게 행위 개념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왜 만들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폭력에 대한 일반법은 이 형법에 있습니다. 폭행죄라고. 그리고 이 일반법인 형법에 처벌하는 것에 우선해서 어떤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범위나 특별하다는 것은 아예 예외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럴 때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정폭력이나 가정이라는 공간이, 여러분, 가정은 법이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은 가정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 질서에만 상당히 부합해서 법이 작동을 해야지 함부로 남의 가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 법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는 특별하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특수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특별과 특수를 구별해요, 여러분. 특수는 전문적이라는 거죠. 앞으로서 특수법원, 우리 행정법원, 그럼 특수법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은 예외법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은 예외고요. 특수는 전문이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폭력 현상의 한 범주를 개념화한 것이죠.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이제 가족 구성원이라는 가족 구성원 사이니까요. 근데 이 가족 구성원은 여러분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다루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특성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해요. 애정 관계니까. 그리고 한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죠. 또 같이 생활의 공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죠. 이 애정 중심적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애정 중심의 인간관계는 이득과 성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하고 또 다르죠.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는 이득을 내가 좀 포기하고 나 직장 그만 다닐 거야. 그러면 이제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 일종의 끊어지죠. 단절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죠.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는. 근데 애정 중심적 인간관계는 내 마음대로 가입과 탈퇴가 안 돼요. 왜? 1차적이고 특히 또 부모 자식 간에는 혈연 관계입니다. 끊어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 청산이 잘 안 되고 결국은 다루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가정폭력이 더 사회폭력보다 다른 개념이 있다는 거죠. 가정폭력의 종류는 우리가 항상 종류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류죠. 이게 분류는 항상 실익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기준이 뭐냐? 폭력이 행해지는 형태를 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 구타 등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이런 경우 이제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체적 상해라고 얘기했는데 신체적 학대가 이제 가정 폭력은 보통 폭행은 당연히 이제 폭행은 알겠죠. 폭행은 때리는 행위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해라는 것은 어떤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다치는 경우를 상해입니다. 일시적으로 회복되지 잘 안 되는 보통 2, 3일 정도 더 치료가 요하는 이런 걸 상해라고 합니다. 생리적으로 침해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폭행과 상해는 약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언어적 학대가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욕설,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협박하는 것, 이거 언어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가 있죠. 무시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되풀이하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정신적 학대가 있습니다. 성적 학대도 있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강요하고 또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성적 학대입니다. 성은 자기 결정권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경제적 학대가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쓰거나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죠. 은근히 이게 많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경제적 학대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을 못하게 하면서 또 경제권도 딱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방임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특히 음식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아서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것도 방임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발생 원인이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특히 해결 방안과 개입 방안, 이것들은 대응 전략이죠. 대처 방안입니다. 이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 원인을 진단해야 되겠죠.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를 바라볼 때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관점이 있고 페미니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폭력 관점은 가족의 체계로 보는 겁니다.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죠. 가족 자체를, 그래서 가정 자체를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여기서는 가정을 이루는 여성 남성이 모두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기본 전제를 깔고, 원인은 사회 기본 대중매체가 TV에 폭력 장면을 많이 노출시키거나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죠. 어린 시절도 부모의 폭행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도 있죠. 그래서 학습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입의 목표는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중요시하고 위기 개입의 근거를 가정의 보호에 둡니다. 그래서 폭력 남편이 예를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가족 체계 구성원으로 다시 이제 위치시켜야 한다.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해자다. 이렇게 봐서 범죄다. 너.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개입해서 다시 부부 폭력 문제를 일종의 치료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둔다는 거죠. 중요성을 두는 거예요. 페미니즘 관점은 반대죠. 그렇게 보지 않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는 분석 대상을 그렇게 보는데 이 관계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폭력의 원인은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구조화돼서 공고화되어 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개인 목표는 피해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력, 대안 선택의 강화에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위기 개입의 근거는 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가정폭력을 그러니까 범죄로 보는 거죠. 특히 남편의 폭력을 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법이 그걸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피해자인 여성이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페미니즘 관점이요. 그러나 이 가정폭력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이 어디가 더 맞고 어디가 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이게 두 가지 관점을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정 보호도 필요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도 중시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적 관점에서도 보고 또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체계 마련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통계 추이를 살피고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예측하느냐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통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태 조사가 나왔는지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과 2019년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신체적 폭력이 전체적으로 2.5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1.5 낮아졌죠. 성적 폭력은 1.3 여기는 1.8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높아졌죠. 경제적 폭력은 1.6에서 1.0 낮아졌습니다. 정서적 폭력은 9.1에서 7.0이니까 낮아졌죠. 통계 부분은 30에서 23.7이니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추세를 한번 보는 거고요.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먼저 아래쪽을 보면 아동폭력 비율이 27.6에서 최근 변화가 없었다는 거고 폭력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 24, 신체적 폭력 11, 방임 2 이런 순서였다는 거고 오히려 노인과 관련해서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등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 있느냐에 서 3.8에서 2016년 7.3에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비율이 9.4%고 남성에 비해서 높죠. 5.8. 그리고 2019년 조사가 소폭으로 이제 줄어든 수치라는 것이고,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2019년보다 늘어났어요. 19.6으로. 이게 이제 좀 문제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 문제라는 응답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2019년 조사 결과보다 가정폭력 허용도를 다소 높아졌죠. 우리 사회에서 성역할 태도와 가정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악화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그러면 이러한 인식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지표는 더 악화됐다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부터 합니다. 응급조치라는 게 폭력 행위를 제지하죠. 일단 제지해야 되겠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제지, 분리, 그리고 범죄 조사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인도. 여기까지 응급조치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는 제지하고 분리하고 일단 분리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시설로 임시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 진행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죠. 누가요? 경찰이 하고 있어요. 임시조치는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주거퇴거 등 격리를 합니다. 이때는 격리죠. 단순한 임시적인 분리가 아니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들을 주거나 직장 등에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지 조치를 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임시조치 신청에 의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죠. 그러니까 응급조치는 하나의 제지, 분리, 인도 여기까지 응급조치를 하고 임시조치는 보호조치나 다름없는데 아예 격리를 하고 금지하고 접근 금지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깁니다. 우리나라 기소권은 기소라는 것은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거냐? 그러면 법원 조사받아서 보호처분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심하면 아예 일반 형사사건도
형사 재판을 받게 이렇게 법원에 넘기는 것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이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호 처분하고 한편으로는 형사 처분한다. 그래서 보호 처분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전기통신 접근을 제한하고 아예 이제 이거 법으로서 친권을 제한하고 주로 제한하죠. 권한은. 보호 관찰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봉사, 수감이 아니라 수강명령,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의해 가무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 이런 식으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는 좀 더 낮은 이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죠.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피해자의 특성과 증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적 개입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임상에 가기 위해서 갈 때 피해자의 특성도 알아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 전업주부를 선호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본인이 느낀다, 죄책감을 느끼지만 본인이 보이는 공포나 분노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동적이죠. 보통 이상의 심리적, 신체적 외상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미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기도 하고 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외상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제 자신의 문제를 도와줄 수 없다고 믿는, 못 벗어난다고 봅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죠. 자신의 받는 고통은 자신이 초래한 것으로 믿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인식이죠. 고정된 성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상을 보면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 등 유사 정신병을 갖고 있고 피학대 여성 증후군이라는 것이 아까 이거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나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무력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일종의 폭력 행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해자의 특성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장기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가해자를 위한 개입이 있죠. 이러면서 가해자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폭력 행위를 상당히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부인하는 경향도 있죠. 폭력의 원인이 아내 때문이라고 이제 굳게 믿는 이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남성성과 복정적인 여성성을 상당히 고집하죠. 그리고 의외로 가해자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아내에게 과도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질투와 의심, 우울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표현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개입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폭발적 성격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종의 개입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죠. 학대적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죠. 상당 부분 많이 학대적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죠. 정서적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서비스 인프라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시설들이 있죠.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그리고 경찰, 사법체계, 그리고 의료기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폭력 관련법이 있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고요.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고 확대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접근성의 문제가 상당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홍보에 더 초점을 두고 되도록이면 쉽고 간편하고 장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 가정폭력을 노출시켜야 되고 그것을 인지하게 만들고 개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접근성인데 이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더 근본적인 부분은 양성평등적 역할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잘하면서 이 부분이 민주적 가족관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 결국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려면 이 민주적인 부분이 강하고, 민주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대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지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사회적 조력자이자 매개자이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로 말하면 통합사례관리사가 되면 좋죠. 일종의 통합사례관리사는 이 마당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고 그것을 중재해주고 그럴 때 이것을 누락되거나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도 해주고 그런 자원이 있다는 일종의 정보 제공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그것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하고 연계돼서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내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일종 개입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이는 특성은 무엇인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일까?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영화는 가족 구성원들이 아빠 앙뚜앙이 있고요. 엄마 미리암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혼을 하죠. 근데 첫째가 조세핀이고 둘째는 줄리앙인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조세핀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는 없었고 줄리앙은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가 있죠. 누가 행사할 거냐? 그러면 이제 친부 앙뚜앙이 법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아들 줄리앙과 주말마다 만나 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봐서 엄마 미리암이 줄리앙을 일종의 친권 행사하고 양육권 행사하는 자로 이렇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앙뚜앙은 반대로 접견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한번 보겠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사한테 얘기하니까 판사가 또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접견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앙뚜앙은 이런 성격이죠.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갑자기 분노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폭력을 또 행사하고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사람인데 판사는 잘 모르고 접견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앙뚜앙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처음엔 잘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앙뚜앙을 피해서 엄마 누나하고 함께 숨어 살죠. 줄리앙이.
그러면서 앙뚜앙은 이제 자신이 또 바뀌었다면서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살자고 주장을 하고, 이를 이제 거절하니까 더 집착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총으로 이제 협박까지 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총도 쏩니다. 그래서 이웃집 할머니가 신고로 경찰이 이제 들이닥쳐서 앙뚜앙을 체포하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상당히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혼하게 된 원인도 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접견권과도 관련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러면서 다시 이 전 배우자잖아요. 이혼했으니까 엄마 미리암은 전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전 배우자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8강 2교시에서는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